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서동의 유흥업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친구가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 같은 주점에 있던 아가씨가 겪은 일이거든요. 제가 실제 귀신 경험담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흥 쪽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은 얘기랍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해서 귀신 같은 걸 많이 본다고 하더군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가출하고 나온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고려하고 택하는 일이 술집 여종업원일 것입니다. 4명의 아가씨들. 그 4명은 아는 사이였다네요. 집을 가출하고 나와 제 친구가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4명이서 같이 방을 쓰면 방값이 줄어든다고 주위 여인숙에 같이 방을 구하러 갔더랬죠. 그런데 그 중 2명은 그 여인숙이 왠지 모르지만 느낌이 좋지 않다고 다른 방을 구하러 간다고 했답니다. 결국 나머지 2명의 아가씨만이 방값이 싼 맛에 여인숙 비스무리한 숙소에 묵게 되었다는군요.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요. 참고로 단란 근처에 숙소가 많은 까닭은 물론 술집 여자랑 손님이 이 차를 즐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근처 술집 종업원들도 많이 여관 같은 곳에 묵거든요. 하지만 처음 우려와는 다르게 그 숙소에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첫날 새벽쯤에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네요. 2명의 아가씨들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겁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생각 없는 여자들입니다. 새벽에 여자 둘이 있는 방에 문을 함부로 열어주다니. 그랬더니 곱게 한복을 입고 머리는 예쁘게 쪽을 진 할머니가 웃으면서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는 자기는 주변 시장에서 떡 파는 할머니인데 오늘 새 이웃이 온다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이렇게 새벽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들 얼굴 참 곱네 하면서 말이죠. 예의도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그랬을까요? 그 2 아가씨는 금방 이 할머니랑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밤엔 항상 팔다 남은 떡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얘기라든지 최근 얘기들도 하면서요. 그래서 2 처녀랑 그 할머니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길 3주째 그 아가씨들도 염치가 있어서 계속 할머니 떡을 얻어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그 숙소 주인에게 그 할머니 인상을 말해주며 몇 호실에 묵고 있냐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아가씨들도 그 할매 본 거요. 이거 진짜 큰일 날랐고 일하나. 그 할매가 산 사람이 아니다이가. 그 할매 옛날에 아가씨들 살던 방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아직 거기 있나 보네. 그러고 보이 전에 살던 사람도 그 할매 얘기하던데. 안 되겠네. 용한 점쟁이라도 찾아가 보이소. 그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골병 들어서 고생한다이가. 이제부터 진짜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다른 2 아가씨가 이 방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본능이었을까? 어쨌든 그 2 아가씨는 내 친구가 일하는 가게 매니저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가자말자 무당이 하는 말이 사람만 들어오고 귀신은 절로 안 가나. 2 아가씨는 자기들의 얘기를 말해주고 도움을 구했죠. 그랬더니 그 무당은 이상한 부적 사장을 써주며 그 숙소방 사방에 부적 한 장씩 붙여두고 오늘은 절대 그 할머니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 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그 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2 사람한테 큰일이 없다고 하더라네요. 별 수 없이 그 2 아가씨는 주점 일도 하루 쉬고 그 방에 동서남북 사면에 그 무당한테 얻어온 부적을 한 장씩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팔짱 끼고 바들바들 떨었다는군요. 시간은 점점 가고 항상 그 할머니가 나타나던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더욱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쾅쾅쾅. 평소엔 똑똑하며 노크를 했는데 부적을 붙인 그 나른 방을 쾅쾅거리며 두들기고 손톱으로 긁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2 사람은 이불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쾅쾅거리던 문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곤 할머니의 한탄스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2 아가씨는 그동안 그 귀신 할머니랑 쌓인 정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처럼 곱게 한복을 입은 차림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하고 얼굴은 사람 얼굴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비쩍 마르고 귀괴한 할머니가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28년들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거가. 야 이 쌍년들아 이 개년들아 저거 당장 안 떼나. 이년들아. 평소처럼 예의 바른 할머니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부적을 떼려고 했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처녀가 안 된다고 말리더라네요. 다른 한 명의 처녀가 너무 반대가 심해 내일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서 상담하기로 하고 부적을 그대로 뒀답니다. 그러자 이 쌍년들 다시는 내가 찾아오나 봐라 하면서 그 할머니가 사라졌답니다. 날이 밝자 그 두 처녀는 무당집에 가서 어제 겪은 얘기를 했답니다. 이 미친 거다 내가 문 열지 말랬잖아. 그래도 두 처녀는 그 할머니 귀신한테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하는 말이 이년들이 술집 댕기는 년들이라서 머리가 안 좋네. 어제 누가 부적대지 말라고 말렸노. 두 아가씨들은 갑자기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아가씨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너 아니었어? 하면서 묻다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두 아가씨들은 새벽에 문을 연 순간부터 할머니 귀신한테 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적을 때려다가 그 두 아가씨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그 할머니를 방해하면서 간신히 부적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죠.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이 너희들 운 좋았다. 아마도 너희 조상신이거나 다른 귀신인갑다. 그리고 귀신한테 홀린 상태에서 들은 얘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귀신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이랬답니다. 전 그 중 한 명의 아가씨를 본 적 있는데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향 피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귀신은 왜 사람들한테 접근했던 걸까요? 결국 그 향을 피우던 아가씨는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먹게 되었고 가게에서 일도 그만두게 되었죠. 귀신이랑은 절대로 친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어디가 배경이냐고요? 지금은 제 친구가 부산 연산동에 있는 단란에서 일하지만 이 얘기 들을 때는 부산의 서동이라는 곳에서 일할 때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산 서동의 단란 주점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예쁘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자신이 떡 장사를 한다며 자주 떡을 나눠주었지만 숙소 주인과 무당은 그 할머니가 사실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가씨들은 무당의 조언으로 부적을 붙였고 그 이후 귀신의 방문이 멈췄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 아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길 괴담. 몇 년 전 어느 날 나는 친구 A를 태우고 자동차를 몰고 있었다. 조금 멀리 있는 B라는 친구의 집으로 놀러가는 길이었다. 미니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먹고 마실 계획이었다. 나는 가까이 사는 A를 태워서 같이 B네 집으로 향하기로 했었는데 A가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출발이 지연되었다. 미안해하는 그를 태우고 속도를 올렸지만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 B의 집은 산 너머에 있었다. 산길에 접어드니 도로에는 우리 말고 다른 차는 없었다. 커브길을 종종 등장하기는 했지만 신호나 갈림길도 없이 한쪽 차선을 쭉 달리기만 하는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속도를 내서 차를 몰았다. A와 시덥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다 보니 전방에 부자연스럽도록 천천히 달리는 경차의 미등이 보였다. 1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산을 넘어 내리막길이 될 때까지는 추월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 가뜩이나 약속 시간에 늦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해물이 따로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금방 경차의 바로 뒤까지 바싹 따라잡았다. 끓어오르는 짜증을 참으며 한동안은 그 뒤를 얌전히 따라갔지만 어째서인지 그 경차는 점점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커브를 돌 때마다 거의 멈출 기세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애매한 속도로 앞을 달리는 경자동차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A에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차 너무 심하지 않냐? 적당한 곳 찾으면 바로 추월해버릴 거야. A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힐끔 그를 곁눈질하니 그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다. 너무 속도를 내서 차멀미라도 하는 건가? 괜찮아. 토할 것 같아. 괜찮냐니까?
A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속이 메스껍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야? 라고 거의 외치듯 A에게 말을 하자 그는 정신을 든 것처럼 입을 열었다. 큰일 났다. 일단 빨리 달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응, 뭐가 큰일 났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일단 추월할게. 가뜩이나 앞차가 느려서 짜증이 나던 차에 A까지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한층 더 기분이 나빴던 나는 적당한 직선 도로에서 그 차를 추월했다. 속도를 원래대로 올리자 100m로 보이는 경차는 순식간에 멀어졌다. 그 차를 추월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은 침착해졌다. A를 보자 그도 안색이 조금은 나아져 있었다. 진정된 것 같기에 아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았다. 아까는 왜 그런 거야? 그러자 A는 말했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아까 그 경차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이상하다니. 뭐 심하게 느리긴 했지. 어차피 아주만지 할아버진지의 할머닌지가 운전하던 거 아니었을까? A와 이야기를 나누며 백미러로 눈을 돌려보니 아까까지 멀찍이 뒤떨어져 있던 경차가 바싹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따라온다기보다는 거의 도발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를 올려봐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경차는 끈질기게 따라오며 헤드라이트에 클락션까지 울려댔다. 등골이 오싹했다. 안 되겠다. 저 차 먼저 보내야겠어. 아까까지는 그렇게 느려 터졌던 주제에 왜. 그러자 A가 험악한 얼굴로 말했다. 절대 안 돼. 먼저 보내면 안 돼. 하지만 내가 길을 양보하려고 속도를 줄이며 길가 쪽으로 빠지자 뒤쪽에서 쿵 하는 충격이 전해졌다. 빨리 달리라고 뒤에서 밀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상대편 차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길을 양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는 다시금 속도를 높였다. 두렵고 무서웠다. 속도를 줄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길을 양보할 수도 없다. 어쨌든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소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있던 것이 떠올랐다. 심한 부담감 속에서 한동안 달리다 보니 길의 우측에 휴게소 주차장 입구가 보였다. 24시간 영업이어서 입구에 체인은 걸려있지 않았다. 꽤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고 주차장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주차장에 들어가서 멈출 때까지 자동차는 한동안 빙글빙글 돌았다. 무리한 각도로 핸들을 돌렸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주차장 내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차가 멈췄다. 멈춘 차 안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미쳤다. 그 경차는 갔나? 주차장 입구를 보자 경차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듯 세워져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어쩌지? 저 차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나 봐. A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까부터 고개를 숙인 채로 이쪽을 보지 않았다. 원래부터가 심약한 친구이긴 했다. 나라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저 차가 내 범퍼를 박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다. 긁힌 상처라도 났으면 변상을 받아야 한다. 아까 우리를 도발하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나 두려워하는 A의 모습을 보니 점점 화가 났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건데? 공포보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 따지고 올게. A에게 내뱉듯이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A는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어디 얼굴 좀 보자는 생각으로 나는 그 경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차는 이상했다.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썬팅을 짙게 넣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경차의 운전석 창문에 노크를 했다. 그러자 운전석의 창문이 쓱 하고 열렸다. 열린 창문으로 차 안을 본 나는 일순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냈던 소리 중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르며 내 차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다. 4인 승차의 5명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빼곡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지옥철 수준이었다.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그 좁은 경차 내에 가득 차도록 사람이 채워져 있었다. 상하좌우 방향이 무의미할 정도로 테트리스 블록을 싼 듯이 차곡히 사람들이 쌓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빈 동굴 같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빽빽한 그들의 얼굴은 일제히 창밖에 서 있는 나를 향해 있었다.
목이 180도로 돌아간 이도 있었다. 안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으로 차 안이 꽉 메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차로 돌아가서 급속도로 차를 출발시켰다. A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공포로 가득한 나는 무아지경으로 오로지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경차와 주차장 울타리 사이를 억지로라도 뚫고 갈 생각으로 차를 몰았다. 내 차 왼쪽이 울타리에 긁히는 느낌이 났다. 끼익끼익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며 자동차와 울타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경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이쪽을 보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느껴지고 곧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 결국 엄청난 속도로 울타리를 제치고 주차장에서 튀어나온 우리는 도로를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A는 머리를 부딪혔지만 외상은 거의 없었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나는 에어백에 세게 부딪혀서 그런지 코가 골절되고 앞니가 3개 부러졌으며 오른쪽 다리뼈에도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상대 차량을 몰던 사람은 20대 여성이었다. 다행히도 상처는 없었지만 차가 많이 훼손되었다. 퇴원할 무렵 상대 차량 운전자가 문병을 와주었다. 그녀에게 경찰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차는 없다고 했다. 먼저 퇴원한 A는 처음부터 경차 안에 사람들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기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 차는 고치면 못 고칠 것도 없었지만 왜인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폐차했다. 퇴원한 후로도 한동안 멍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쩐지 멍은 손바닥 모양이었다. 작은 손부터 큰 손, 많은 사람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A에게 남아있던 멍도 그런 모양이라고 했다. 그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어머니가 주신 부적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고 한다. 손바닥 모양이던 멍들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점장님은 무당. 점장님이 무당이셔요. 그러니까 본업은 박수무당이시고 무속인을 하면서 부업으로 가게 하나를 갖고 계신 거죠. 가끔 모셔서 가게 둘러보시고 가시고 그런 것만 하세요. 엄청 인자하시고 막 배고프면 다 꺼내 먹으라고 하시고 제가 놀러 갔을 때도 보통 편의점 사장님들은 알바가 친구 데려오면 화내지만 그분께선 친구냐고 하면서 라면 먹으라고 주시던 좋은 분이셨죠. 친구도 거의 삼촌같이 여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산할 때마다 돈이 500원, 600원씩 비더랍니다. 편의점 보스는 엄청 철두철미해서 그런 것도 안 맡기 힘든데 그냥 자기가 동전을 잘못 센 줄 알고 자기 돈으로 채워 넣었답니다. 하지만 액수가 점점 커져서 5,000원, 6,000원 이렇게 비다가 나중에는 몇만 원씩 비어서 자기가 하루에 받는 돈보다 자기가 메꾸는 돈이 더 커질 판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퇴근하면서 점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사장님 저는 개수를 꼼꼼히 하는데 자꾸 돈이 비네요. 그렇게 말하니 점장님이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혼낼 줄 알았는데 안 혼내니까 친구가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장님이 뭐하고 있어? 퇴근 안 해? 라고 하셔서 제 친구는 후다닥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나 잘리나? 하고 한참을 생각하면서 다음날 출근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턴 돈이 딱딱 맞더랍니다. 오히려 몇백 원 정도 비어야 자연스럽게 따을 수준으로 10원 20원 오차도 없이 딱딱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또 점장님께 물었습니다. 점장님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는 돈이 더 안 비어요. 그러자 점장님이 유자차를 한 잔씩 타오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의점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11살 정도 아이가 트럭에 치여서 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혼이 심심하고 하니깐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에서 많이는 못 가져가고 그렇게 조금씩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점장님이 그날 제 친구가 퇴근하고 조그맣게 과자 같은 걸로 상을 차려놓고 혼을 달래는 의식 같은 걸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끔은 계산보다 돈이 500원, 1000원씩 더 들어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가 나를 구해주었다.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는데요. 피가 잘 굳지 않는 병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편이었고 집에서 약도 많이 먹고 주사도 맞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치아가 썩어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요.
마취가 풀려도 욱신욱신거리고 해서 잠도 설치고 그러던 중에 살짝 잠이 들었다네요. 꿈에서 자기는 무슨 강협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강이고 옆에 풀숲도 없고 나무도 없었답니다. 바닥에도 큰 자갈이나 돌은 안 보이고 아주 작은 돌만 조금 있을 뿐. 모래도 조금 있고 평탄한 길이었다고 하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강을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야 끝에서 뭔가가 천천히 다가오더래요. 점점 그 모습이 보이는데 두 명이 걸어오더랍니다. 한 명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키가 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말랐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으며 꾸부정하게 바닥을 쳐다보며 걸어오는 사람이었다네요. 그 두 명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두 명이 옆을 지나갈 때쯤 빤히 두 명의 얼굴을 쳐다보았답니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은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처럼 보였으며 동공이 풀린 듯한 혼이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옆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했고 눈은 길게 찢어졌으며 피부가 아주 안 좋았다네요. 마치 가뭄으로 땅이 갈라진 것처럼 얼굴이 조각조각 금이 가 있었답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지나가면서 매섭게 자신을 노려보고 지나가더랍니다. 친구는 겁이 별로 없어서인지 몰라도 저 새끼 왜 째려보지? 피부 관리나 하지? 라고 생각했었다네요. 두 명이 스르륵 지나가는데 검은 옷의 남자가 뒤돌아보며 말했답니다. 니 그 목에 그거 안 빼면 니도 옆에 이놈이랑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러곤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답답해서 헛기침을 연발했고 크게 기침을 하자 목에서 핏덩어리가 튀어나왔더랍니다. 500원짜리 동전 마냥 커다란 핏덩이가 목을 막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낮에 치과 진료를 받고 조금씩 이빨 사이로 피가 새던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혈우병을 앓고 있다 보니 잘 굳지 않고 계속 새어나왔던 거죠.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피가 목에서 고여서 거기서 응고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하마터면 목이 막혀 질식사할 뻔했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그때 본 게 저승사자였던 게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며 옆에 흐르던 강은 죽은 사람이 건넌다는 요단강 같은 게 아니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수송기.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연합군들과 교전 중일 때 연합군에게 공항과 각종 물자를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로부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연합국으로부터 최신의 무기들을 구입합니다. 전폭기들과 여러 종류의 군사 장비를 구입한 사우디 정부는 그들이 원하던 군용기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전쟁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측과 교섭해 사우디 공항에 대기 중이던 여러 비행기들을 인수했는데 인수기종 가운데는 오래전에 제조된 C5 수송기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걸프전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실제로 C5 수송기를 사용한 사우디 군인들이 목격한 귀신 체험담입니다. 걸프전 중 아군을 이라크 군으로 오인하고 사격을 가한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생긴 미군은 당시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겼습니다. 시신들은 알주베일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사우디의 C5 수송기가 주로 옮겼는데 그들은 시신들을 미국으로 후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자신들이 구입한 수송기가 시신 운반용으로 쓰인 군용기인 줄 몰랐던 사우디 정부는 수송기 속에 크레인으로 철제관들을 실어 비행기 내에 고정시킨 뒤 미국을 향해 출발했으나 수송기는 이륙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공항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관제탑과 이야기를 나누던 기장은 자신이 비행하는 비행기에 화물칸에 불이 저절로 켜지고 꺼진 뒤 누군가 관들을 심하게 두드린다는 말을 했고 너무나도 겁이 나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비행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돌아온 비행기를 점검한 연합군 측은 관을 고정시키는 철제 프레임의 나사가 풀려 쇳소리가 났다는 점검 결과를 통보했고 수송기는 다시 이륙해 시신들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걸프전이 끝난 뒤 아랍연맹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C5 수송기 승무원들은 알주베일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수송기에서 잠을 자는 훈련을 받던 중 늦은 밤에 비행기 문을 열고 나와 밖에서 잠을 자다 상관에게 적발돼 심한 기압을 받았는데요. 승무원들 중 한 명은 기압주단 상관에게 간곡히 그날 밤 자신들과 함께 수송기에서 취침해 볼 것을 건의했고 이를 승낙한 상관은 그날 밤 부하들과 함께 수송기에 들어가 관을 고정시키는 프레임에 침대를 만든 뒤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때 잠결에 누군가 수송기를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상관은 옆에서 자는 줄 알았던 부하들이 모두 수송기 밖으로 나가 자기 혼자만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상관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면서 흘깃 뒤돌아보다 수송기 화물칸 멀리 군복이 아닌 티셔츠를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너무나 놀라 수송기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상관은 부대원들을 소집한 뒤 수송기를 빨리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지점으로 옮기라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 자신이 기합을 줬던 병사들을 식당으로 불러 아침 식사를 하며 사과를 한 그는 군사훈련에서 C5기를 영구 퇴출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의 수송기가 과거에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조사한 사우디 당국은 귀신이 목격된 C5기가 엉뚱하게도 1978년에 제조된 직후 존스타운에서 사망한 수백여 명의 시신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재 알주베일 공항의 외딴 경납고에 보관 중인 문제의 수송기는 가장 가까이 배치된 군인이 비행기에서 무려 300여 대나 떨어진 지점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객귀. 24살 때의 이야기이다. 군제대를 한 직후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에게 속아서 얻은 가게가 쫄딱 망하고 모아둔 돈 모두를 탕진하고 가진 돈 한 푼 없이 술로만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다. 술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아팠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들이 수두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누군가 짓누르는 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쥐고 으깨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었는데 이대로 잠들어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다.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통증을 이겨보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들면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버리고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악몽과 가위들로 식은땀 범벅으로 깨어났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나 신경성 때문이란 대답밖에 없었다. 나는 드는 비용에 비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병원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 이런 나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딘가로 갔다 오시더니 새벽녘까지 혼자 앓고 있던 나를 불러내 대문 앞 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다. 밥과 고춧가루, 소금과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비고 칼을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이거 다 잡숫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고마 나가주이소.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놓고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지시는 것이다. 대문의 칼날이 바깥쪽으로 향하면 객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칼날이 안쪽을 향하면 거부하는 것이란다. 칼날은 내가 앉아있는 방향을 향했다.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더니 아까와 같은 부탁의 말로 다시 한번 칼을 던졌다. 칼날은 다시 안쪽을 가리켰다. 나는 어디서 배워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웃기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짜증이 났었다. 동전 던지기처럼 확률상 너댓 번 던지면 안쪽이 나오지 않겠는가. 나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숨은 오싹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던져도 칼날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좌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았다. 칼날은 오로지 집 반쪽 방향, 나를 향했다. 대여섯 번쯤 던지고 난 후 계속 칼날이 내 쪽으로 향하자 어머니는 부탁의 말투가 아닌 단언 말로 객귀에게 나가기를 명령하셨다. 밥 먹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데 좋은 데로 가라. 칼은 아까와 다르게 심하게 요동을 치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칼날은 여전히 나를 향했다. 그렇게 30번을 넘게 던졌지만 칼날은 계속 내 쪽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고함을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내 평생 그렇게 화를 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다. 빌어먹을 객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산 사람한테 노략질이고 주는 밥 곱게 처먹고 안 나가면
이 칼로 사지를 고마 발기발기 찢어 죽여뿐다. 실제로는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더 심한 쌍욕을 하셨다. 어머니는 내 머리 위, 귓가를 바람을 가르듯 휘두르더니 칼을 던졌다. 칼날은 빙글빙글 돌더니 바깥쪽을 향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밖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쥐고 와서 집안 곳곳과 내 몸, 대문밖 골목에 두루두루 뿌리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됐으니까 들어가서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통증은 진통제나 술을 먹으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고 잠도 편하게 서너 시간씩 푹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다.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찌뿌둥한 정도로 좋아졌다. 나중에 어머니께 그게 무슨 행위였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릴 때 경기를 앓았는데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썼던 방법으로 외가 동네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객귀를 쫓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유식적인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럼 칼을 30번 넘게 던졌는데도 단 한 번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나에게 진짜로 무언가 붙었었던 거였을까?